그러면 하여튼 이 파월은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갖는 기대들을 빨리 이거 기대 이제 그만 좀 해라라고 이제 회초리 한번 따끔하게 좀 든 거 정도로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더 들 수도 있어라는 신호는 줬지만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긴 생각하고 있습니다. 5.25 가도 70에 50이면 5.25네. 그치? 사실 맞다 보면 있잖아. 좀 얼얼해가지고 그 마음이 아픈 거지 몸은 좀 덜 아파. 근데 뭐 저희도 저희 학창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학창 시절 때 선생님의 훈육 차원에서 매를 많이 맞았으니까 네. 맞다 보면 선생님도 힘이 떨어지세요. 아 그렇죠. 때리는 사람. 네, 일렬로 세워놓고 이제 빠따를 때리셨는데 46번째 그래서 처음에 안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뒤쪽으로 가려고 처음엔 하죠. 너무 의욕적으로 때리지. 아 이제 향후에 몇 개월 안에 기준금리 인상 거의 끝나겠네. SK증권의 신월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쏟아내셔야 네. 됩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채권 예. 네, 뭐 일단 어제 FOMC 결과에 대한 좀 찬찬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모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감사합니다. 채권 시장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저 파월의 발언 때문에 쑥대밭이다. 네. 예? 미국채 금리 다시 상승 반전하고 네. 예, 주식시장은 아유 우리가 잘못했나 봐 이런 생각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사실 기정사실화되었던 부분인데 항상 우리가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참 올해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금리의 상승 여력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표들이 금리의 인상과 상승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한 조금 섣부른 판단이 파월 연준 의장은 좀 거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부분들은 이미 잭슨홀부터 나왔어요. 물가가 한 달 정도 떨어진 거 반길만 하다. 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다. 시간이 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지표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데 그렇고요. 지금 좀 준비한 자료의 8페이지에서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교집합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피봇에 대한 것을 시장 참가자들은 굉장히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 피봇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되게 어려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실질 기준금리는 끌어올렸어요. 연초에 역대급으로 떨어졌었던 게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한 마이너스 1%대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실질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에 있었을 때의 기대 인플레보다 지금 2배 정도 높습니다. 네. 기대 인플레가 안 떨어진다라는 거는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경제 주체들이 물가가 그래도 아직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만을 바라보고 정책을 펼칠 수 없는 당국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없고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잡아주기 위해서는 성명문보다는 코멘트가 조금 더 매파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4회 연속 75bp 금리 인상이 나왔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장의 이러한 얘기들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춘다가 아니라 인상폭을 축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마유웨이를 선언했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막 진짜 죽어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아닌데 쉽게 물가는 원래 안 잡히니까 빨리 우리가 어떤 지표들에 의해서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교육을 시켜 주시려고 할까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 아전인수인데 야 주식 한번 폭락해봐라 너 제로 뭐 C컵 할걸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또 한편은 전혀 없던 생각이면은 야 너 저 미국 채권 시장 여기서 더 급등하면 너도 아주 그냥 영국골 날걸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딱 있어 파월도 금융시장을 쳐다보기 시작했을 거야. 네. 요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근데 파월은 여기 보고 있는 거야.
그거 어떻게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아직 바라봐야 할 부분들은 시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시장 참가자들 굉장히 요구해서 연준의 시장과의 의사소통 네. 그 툴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잦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우리도 감사하고 원활하다라는 평가를 과거 대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물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데 시장은 시장을 경기에 대해서 네.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이 괴리감의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작년 연말부터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오르네, 떨어지네.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되면은 같이 동행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표를 확인한 것이 연초였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우리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피크아웃은 곧 나오니까 작년도 수준의 물가가 안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무참히 깨졌죠.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지금 약 3개 분기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저 또한 더 반복되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시점이 잃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파월은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갖는 기대들을 빨리 이거 기대 이제 그만 좀 해라라고 이제 회초리 한번 따끔하게 좀 든 거 정도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더 들 수도 있어라는 신호는 줬지만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만 더 들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네. 사람들이 우리가 학생 때도 선생님이 훈계를 하면은 네. 이번만 봐주는 거고 하면은 다음에는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물가에 대해서 계속 전념을 할 거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기대 인플레와 실질 기준금리가 동시에 충족되는 구간까지는 비둘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버려라. 최소화하자. 네. 중립으로 되더라도 이 정도면은 시장에는 호재로는 바라볼 수 있다. 시장은 그럼 아예 안 봐요? 그건 또 아닐 거 아닙니까? 시장을 파월이. 안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거 조금 논외의 문제인데요.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네. 지금 당연히 미국 달러가 가장 세거든요. 근데 그 세지는 타이밍이 2022년이 아니었어요. 21년 초부터 세졌단 말입니다. 그랬나요? 네. 실질 실효 환율이 지금 21년부터 다른 주요국들과 대조적인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그렇죠. 근데 21년에는 연준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물가 올라가는 건 한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장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까만 선이 미국 실질 실효 환율이에요. 22년부터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년부터 이미 미국 경제는 이 다른 국가 대비해서 펀더멘탈 기준으로 우위에 있었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네. 기울기가 가팔라졌다라는 것은 결국에 자금의 쏠림과 연준의 정책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어려움이 중첩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시장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증시가 좋지 않고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자산 시장이 어려우면 좀 적절히 달래가면서 해야지 이거 무작정 물가만 바라보고 하다가 더 큰 경제 금융화 현상에 의해서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게 글로벌 금융 위기의 교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파월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신뢰가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네. 너무 약하게 얘기했다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다가 네. 갈팡질팡.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외신이나 뭐 이렇게 또 분석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연준 내부에서도 보니까 파월이 별로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잖아요. 조금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지역 연준 총재들이 나와서 우리 경기도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할 걸. 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신뢰에 대한 부분들은 김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이건 비단 파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파월뿐만 아니고 뭐 유럽이든
지금 그 신뢰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옆 나라인 구로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이제 그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 팬데믹은 우리 모두 처음 겪었던 일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니까 네. 이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버텨나가야 되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 이러한 후폭풍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들로 결국 기결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저는 이 지표를 통해서 신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잃었던 것은 8월과 9월이었어요. 네. 결국에 시장에 있어서 터미널 레이트가 3.75% 또는 4%로 거의 고착화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에서 5.25 사이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가능성은 물론 4.75부터 있습니다만은 5 내외일 것 같다. 이게 되게 석 달도 안 돼 한 두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였죠. 네. 왜냐하면은 2에서 3, 3에서 4가 아니라 4에서 5가 됐다라는 거는 더 높아졌다라는 건데 네. 그렇게 됐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이제 너무 물가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이제 고객분들 만나면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막 욕을 하면서도 어디 목적지를 갈 때 잘 틀고 가잖아요. 근데 이 내비가 갑자기 내가 생각한 길 안내를 안 해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믿고 가보자 했다가 네.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길대로 가야 되는데 내비가 잘못 안내해주면은 내비 말고 이거는 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일로 가겠다 했는데 내비가 맞을 때도 있거든요. 네. 이러한 혼선이 있을 때 사람 마음은 어떤가요? 굉장히 조급해져요. 왜냐?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해야만 하는 시간은 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면은 다시 되돌아갔을 때 초록불에서 노란불, 빨간불로 가기 전에도 조금 밟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위험스러운 모습들이 나오죠. 이거를 금융시장 용어로는 공격적이고 거친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신뢰도에 대한 훼손으로 기스가 같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운전자에 대한 신뢰가 이제 떨어진다. 그게 이제 변동성이죠. 그렇죠. 거치니까 변동성이 나타나는 큰 거지. 거고 금리가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니까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리고 채권 시장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채권의 주적은 물가니까요. 그러니까 자산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은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근데 그게 진짜 내비 비교를 해서 그러신데 진짜 이런 경우가 있더라. 상행선 기준으로 중부고속도로 다 태우려고 그러잖아. 중부요. 일부 중부가 있고 이중부가 네. 있어. 근데 내비는 이중부를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근데 이중부는 딱 하니까 내 눈앞에 정체가 딱 돼 있고 네. 일중부는 일중부는 뚫려 있어. 쫙쫙 가. 네. 그래서 일중부로 가. 내비 바보야. 그리고 딱 일중부를 갔더니 딱 시야가 딱 사라지는 고지점 딱 갔더니 서 있는 거. 네. 여기는 슬슬슬슬 가는 거지. 네. 근데 이걸 이렇게 툭툭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진짜 막 짜증나고 부글부글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맞습니다. 그런 거지. 그냥 믿을 걸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연준이 이런 신뢰도로 직결됐던 부분은 시장이 먼저 반응을 했었거든요. 2020년 하반기부터 뭐 전반적인 주요국들의 채권 지수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그때는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수요와 공급. 근데 21년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물론 금리를 빨리 올린 편이지만 그때는 물가에 대해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시장이 이번에는 좀 더 맞은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나왔고 뒤늦게 연준에서 인정을 하다 보니까 블라드 연은 종제마저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너무 낯선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연준의 인사에 대해서 참 저 사람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불안하죠.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6개월 정도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월 위원께서는 네,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최종 금리와 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피봇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핵심 질문입니다. 네. 터미널 레이트는 연준의 기준금리 기준으로는 4.75 또는 5.0. 그러니까 50bp
엔드 25bp면 2번 남았고요. 5.0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50bp 한 번, 25 두 번. 2번. 그러면은 내년 3월 안에 이제 끝나니까 50pp가 되고 25로 갈 것 같은 순간이 피벗의 정점으로 이제 치달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에 대한 지표는 우리가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 역전폭이 오늘 미국채 20년도, 2년 10년도 마이너스 50pp를 하회했거든요. 이거 보면서 이제 경기 때문에 이래야 돼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 연준 인사들이 경기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물가 얘기하는 게 많습니까? 물가가 많죠.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경기 지표를 바라보고 시장은 이러하니 연준은 왜 물가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비대칭적이다라는 걸 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채 3월물 대비 2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연준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빠르게 반영을 합니다. 이 3월물 대비 2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어떻게 차감을 하냐면요. 2년에서 3월을 빼는 것인데 미국채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가 2년 대비 10년 그리고 장단기에서 조금 더 스프레드 그 만기를 길게 했을 때는 3월물 대비 10년물이거든요. 이 양자 간의 스프레드가 결국 2년물 빼기 3월물입니다. 이 스프레드가 지금 51bp까지 떨어졌고요. 네. 어제는 49bp였습니다. 그랬는데 9월 FOMC 직전에는 40bp 레벨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살펴보면은 6월 말이 150bp였어요. 100bp가 3개월 만에 빠졌다가 9월 FOMC 때 충격을 받고 80bp 이상까지 벌어졌었거든요. 이 말인즉슨 연준이 우리가 한 11월 또는 12월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구나. 터미널 레이트가 더 올라가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80bp 이상 벌어졌던 것이 50bp 정도까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초단기나 단기나 중기나 장기나 레벨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준 또한 이제 향후에 몇 개월 안에 기준금리 인상 거의 끝나겠네. 그러니까 12월 FOMC 때 4.5 가면은 이제 더 올리기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가더라도 5.25% 이상 올라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긴 생각하고 있습니다. 5.25 가도 70에 50이면 5.25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네. 그렇게 되는 센 건 빠따 한 두 대만 맞으면 된다는 얘기네.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헤드라인도 올라가고 코어도 올라가면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겠지만 그럴 물가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진짜 이왕 맞은 거 사실 맞다 보면 있잖아. 좀 얼얼해가지고 그 마음이 아픈 거지 몸은 좀 덜 아파. 네. 28대 맞아봐. 근데 뭐 저희도 저희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학창 시절 때 네. 선생님의 훈육 차원에서 매를 많이 맞았으니까 네. 맞다 보면 선생님도 힘이 떨어지세요. 그렇죠. 때리는 사람. 네, 일렬로 세워놓고 이제 빠따를 때리셨는데 46번째 그래서 처음에 안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뒤쪽으로 가려고 처음엔 하죠. 너무 의욕적으로 때리지. 아니 우리는 항상 그 비율을 네. 40대 중반 이상은 항상 그 비율을 쓴다. 40대, 50대들은 그 맞았을 때 비유 아니면 군대에서 뭐 그러니까. 어쩌고. 정말 이게 벗어나야 됩니다. 네. 뭐 좀 이렇게 뉴진스에 비유하고 이렇게 BTS에 비유하고 이런 쪽으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튼 그래서 이제 4.75 내지 5% 정도를 마지막 금리 수준으로 네. 우리 신월위원은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자, 한국으로 가봅시다. 한국. 응? 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돼요? 한국이 진짜 고민인데 네. 환율도 문제고 지금 가계부채도 문제고 부동산도 문제고 막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하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진짜 고생 많으시네. 고생 엄청 많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최근에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할 때마다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금융기관장 분들이 모이실 때 하는 총재도 참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제일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음흠. 이게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증권사니 뭐니 너무 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언급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네. 그런데 이 공급 프로그램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는 애 역할도 분명히 있거든요. 유동성이라는 거는 팬데믹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면 물가 안정에 훼손이 될까? 그러니까. 이 고민이 하는 총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조동철 그런 과거의 금통위원 분들 중에서 일부 인사들은 물가 안정은 다 모든 공통된 목표이지만 공식적인 책무는 단 한 군데다.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포기하는 순간 물가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다. 이 고민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총재님의 얼굴을 보면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겠고요. 또 이번 총재 스타일이 조금 말씀이 약간 다이렉트 하시잖아요. 직설화법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우리가 많이 남는 게 화제가 되는 게 두 개거든요. 재정에는 독립적이나 연준에는 비독립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인하 배팅은 자기 책임하에 해라. 이 두 말씀이 가장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연준의 비독립적이라는 거를 지금 생각할 때인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최종 기준금리 수준은 3.5%가 11월에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간다라면은 3.75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연준이 5%로 갈 때. 그게 3.75. 네, 3.75고. 그러니까 1.25 갭은 네, 넘지 않은 수준. 네, 맞습니다. 만약 연준이 4.75로 간다 하면은 3.5. 3.75까지 갈 필요성은 좀 떨어지는데 스텝이 저는 11월에 빅스텝을 보는 가장 큰 이유가 개인 서비스 물가가 지금 역대 최고치인 6% 중반을 찍고 있거든요. 한국. 네. 상품은 이미 꺾였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코어 CPI가 잘 잡히지 않고 있는 부분 때문에 한국은행이 50bp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좀 그렇잖아요. 50bp하고 금리 인상을 뚝 멈춰버리면 조금 그림이 조금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러네. 한국은행스럽지 않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3.5를 보고 있는데 3.75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자. 그렇지만 시장은 3.5나 3.75나 뭐 11월 50bp 올린다. 네, 11월 50bp하고 네. 연준이 5.0으로 갈 것처럼 파월이 얘기를 하면 3월까지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1월 19일인가가 금통위로 지금 발표가 된 걸로 아는데 그때 25나 또는 2월 말에 25bp를 올려서 3.75 맞추고 마무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야, 그래 막 여기서 막 체한기금 만들고 막 막 유동성 어떻게 하고 막 머리 쥐나게 뭘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빅스텝 딱 한다. 그렇죠. 물가 때문입니다. 결국 기대 인플레는 최근에 약간 반락은 했습니다만은 그 물가가 잘 잡히지가 않고 있고요. 조금 볼 부분은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물가는 이 6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저물가 시대와는 작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과거에는 원자재 지수의 증감률과 중국 생산자 물가가 거의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코어 CPI, 미국 코어 CPI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연준이 온갖 정책들을 펼쳤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헬리콥터 이론을 펼쳤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팬데믹 때는 원자재 증감률과 중국 생산 물가 오를 때 미국 물가도 같이 올라갔죠. 코어가. 올라간 건 올라간 건데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떨어진단 말이죠. 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상반기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는 이게 주연이 아니에요. 이제 조연으로 밀려났어요. 주연은 뭐냐? 서비스와 같은 주거비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미 연준의 기준금리와 주거비 소비자 물가인데요. 빨간색으로 된 것이 주택 공실률이에요. 미국의 주택 공실률이 위로 지금 치솟고 있다라는 것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네. 그래서 미국 연준 기준금리와 미국 주거 비용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증감률의 상관계수는 71년 이후 0.7이에요. 거의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공실률이 5.6%까지 떨어졌다. 라는 것은 통계치 작성 이후 평균이 7%, 21세기 평균이 8.4% 대비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83년 이후 근 40년 만에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주택 가격 떨어진다고 막 하고 있는데 주택을 살 사람이 잘 없죠. 잘 없으면 임대차 시장으로 가겠죠. 네. 근데 공실이 잘 없어요. 그러면 임대료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개인 서비스 안에 집세, 공공 서비스, 개인 서비스가 있는데요. 집세는 되게 우리나라 이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막 미국만큼 우리가 막 안 믿는 게 작년에 그렇게 집값이 오를 때는 거의 안 올랐고요. 지금은 집세 물가가 한 1.7%?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 물가는 올라. 네. 그리고 공공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비스 중에서는 개인 서비스만 보면 돼요. 개인 서비스가 통계치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개인 네네. 서비스 예를 들면 뭐예요? 모든 뭐 외식 비용, 식사 비외식 비용, 기타 이발 뭐 네, 그런 이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그러니까 영화 우리가 가서 네. 사람의 손을 거쳐서 뭐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쓸 때 그런 비용이 다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면은 죄송합니다. 뭐 비용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원가 때문에 이런 그리고 데 문자 많죠. 오죠. 이제부터는 뭐가 이발비가 오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 물가인 거예요. 요즘 극장 15,000원이래 15,000원. 영화 하나 보면. 아, 그러니까 내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가는 저 후암동의 무한벌락제 사장님이 연세가 70대 후반이신데 내 손을 잡고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네. 무한에서 워낙 비싸게 받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항상 낙지 비유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 네. 네. 물가 얘기하면 낙지 얘기입니다.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네. 낙지금이 비싸졌어요. 알았어요. 좀 받으세요. 자, 그래서 물가가 우리나라도 지금 서비스 중심으로는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르는 그런 네.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기대 인플레가 긍정적인 것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3분기 접점으로 해서. 그러면은 후행하는 개인 서비스 물가의 네. 상승세 오름폭이 꺾이는 부분들은 네. 연말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연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지표라는 건 후행적이다 보니까 연초부터 이제 코어 CPI도 꺾이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시장에는 안도감을 줄 수는 있다. 네. 이 부분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번 11월에 나오는 뉴스들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죠. 11월의 뉴스는 네. 짧게 그 부동산 채권 얘기 우리나라 짧게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없습니다만.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문제고요. 상업용 부동산. 네, 그러니까 상업용 및 이제 개발에 들어간 부분들. 그리고 PF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문제죠. 네. 이것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생겨서 정부가 PF 문제 매일매일 점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과 가격에 대한 상관성은 낮은데 이번의 문제는 이렇게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을 못했었던 부분이 가장 셌고요. 네. 여기에서 강했던 자산을 꼽자라면은 달러화 이외에는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빌라 같은 건 괜찮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 현 정부의 스탠스가 네. 실수요자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러니까 평균 가격 내외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지금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의 평균 가격이 4.9억 원이고요. 네. 전세 가격이 2.9억 원인데 네네. 8월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증감률은 이전부터 꺾였는데 평균 가격이 이제 꺾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거래가 냉각이 되어 있고 팔아야 될 매매를 해야 되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해야만 성사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네. 뭐든지 치우치면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치우치면 안 좋다. 거래 누적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매매와 임대차를 합치게 되면 약 230만 건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하반기 들어서 매매가 너무 떨어지면서 상반기 대비해서 약 월간 누적 그 평균 기준으로 5만 건 정도 수준을 유지하던 것이 3만 건대로 떨어졌고요.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임대차의 비중이 85% 정도 됩니다. 네. 역대 최고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향후에 한쪽으로 쏠렸을 때 네. 재계약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좀 전에 PF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차환의 문제가 금리와 결부되어 있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다시 어떤 금리의 안정성, 우리가 지금 피봇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금리가 더 안 오르길 바란다라는 것이고 시장이 좀 평온해지길 바랄 때 그때 진행되어야 할 때 어떤 급격한 쏠림이 부동산 시장이 제일 늦게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가격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엮여 있는 유관된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는 것이 금리와 연관되어 있는 거시 경제, 특히 부동산과도 좀 연관되어 있다라는 점 알고 보면 좀 큰 미래를 바라볼 때 좀 도움되시지 않을까 네, 감히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생부사 외에 지금 최근에 네, 이제 오늘 나온 건 이제 DB였고 어제 흥국 네. 뉴스 나왔잖아요. 네. 이거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까? 아니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현명한 결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레고랜드도 결국에 우리가 이 회사채 시장, 민간 우리 지금 22년 3분기 말 기준으로 2,500조 원의 채권 시장이거든요. 네. 국채가 1,000조 원이고요. 국채에 준하는 공사채를 합하면 절반 조금 안 되게가 준국채의 수준이에요. 그럼 나머지 약 1,300조, 400조 정도가 민간의 영역인데 크레딧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절반에 가까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니까 민간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얘도 못 믿는데 얘를 어떻게 믿어? 근데 김프로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다 무보증채지만 예전에 보증채였단 말이에요. 보증채였죠. 예. 보증이라는 건 담보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무보증채는 결국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신용으로 돌아가는데, 당연히 영구채, 신종 자본증권으로 분류된 영구채이지만 5년마다 스텝업 조항이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니 그렇죠. 이거를 당연히 5년 있으면 차환 발행하겠거니 하고 자본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는 영구히 높은 금리로 낼 수도 있으니까 차환 안 할게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금리 5년 있다가 다시 너네가 원하는 시장과의 교류를 해서 맞는 조건에 하겠어라고 하고 발행을 하고 5년이 됐는데 네. 상황이 안 좋네. 어쩔 수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스텝업 조항을 발동을 시키겠다. 차환을 안 하겠다 하니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높은 금리를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도미노로 일어나면 어떡하지? 전혀 높은 금리가 아닌 게 그렇죠. 그거 상황 봐서 딴 거 사면 훨씬 높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손실 난 제가 거야. 현명하다라고, 그 발행자 입장에서 현명하다라고 했는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로 기결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신원위원과 함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얼른 또 장 열리는 것 좀 그래요. 보겠습니다.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